55세 여회장 오세라의 목에 낡은 목도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 경매장에서 5천만 원에 낙찰받은 1970년대 수제품이었죠. 세라는 이 목도리를 회사 창립 30주년 패션쇼의 핵심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 당일 회사 건물 밖에서 27세 쌍둥이 남매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그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겁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선 민서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죠. 세라는 차갑게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매로 정당하게 산 물건이에요. 증명서도 다 있어요. 할머니가 40년 전에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그새 해외로 넘어간 거라고요. 민재의 설명에도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쌍둥이를 밀쳐냈죠. 민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던 시민이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세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쌍둥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할머니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민서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쌍둥이는 매일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죠. 피켓에는 할머니 최명자의 흑백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40년 한과 예술혼이 담긴 목도리를 돌려주세요. 인터넷에는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재벌이 또 약자 괴롭히네. 아니, 정당하게 산 건데 왜 돌려줘야 함? 5천만 원 주고 샀으면 그게 누구 거야? 세라의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법무팀장 강태준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SNS에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내 돈 주고 산 건데 왜 내가 돌려줘야 하죠?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세라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라를 설득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세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목도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매듭 하나하나를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전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추운 공방에서 한 여인이 그녀에게 뜨거운 차를 건네던 순간 그 여인의 따뜻한 손, 명자 선생님의 목소리, 세라야, 넌 재능이 있어. 포기하지 마. 세라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목도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죠. 창밖을 보니 쌍둥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쌍둥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최명자의 낡은 노트를 공개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1960년대 궁중 자수장인 김봉순 선생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작품 활동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민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섬세한 스케치와 매듭 기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죠. 그날 저녁 저널리스트 박소영이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명자의 생애를 다룬 15분짜리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최명자, 1943년생. 전쟁으로 어머니를 잃고 10살의 오빠마저 잃었습니다. 15살에 김봉순 장인의 문화에 들어가 전통 매듭 기법을 배웠죠. 화면에 명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떴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20대 여성.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박소영의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0년대 극심한 생활고로 그녀는 평생 공들인 작품을 하나씩 팔아야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전당포 영수증이 클로즈업 됐죠. 1985년 3월 15일
품목 수제 실크 목도리. 세라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 오하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심각한데?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 목도리를 찾으셨어요. 우리한테 꼭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SNS가 또 폭발했죠.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예술작품이잖아. 재벌이 가난한 예술가 작품 가로챈 거네. 루미나 그룹 주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낙폭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세라의 디자이너 팀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큰 문제입니다. 디자이너 실장이 목도리 사진과 신제품 디자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듭 패턴이 거의 똑같았죠. 우리가 신제품 라인에 쓴 매듭 기법이 이 목도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현대에는 재현 불가능한 전통 기술입니다. 최명자 씨만 알고 있던 비법이었던 거죠.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절이라니? 우리가 뭘 표절했다는 거예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회장님, 패션쇼를 연기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 3곳이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위험합니다. 세라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여전히 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목도리 돌려줘라. 예술가를 존중하라. 세라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나왔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20일. 오늘 목도리를 전당포에 맡겼다.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카메라가 일기장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할머니의 흘림체 글씨가 화면을 채웠죠. 첫 번째 매듭에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어머니를 위한 그리움을 담았다. 두 번째 매듭에는 10살에 죽은 오빠를 위한 미안함을 담았다.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읽었습니다. 세 번째 매듭에는 태어나지 못한 내 처자이를 위한 애도를 담았다. 네 번째 매듭에는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전국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일기장에는 총 12개의 매듭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평생이 그 목도리 하나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도리가 아니라 유서잖아. 재벌이 남의 유서를 목에 걸고 다닌 거야? 이건 표절이 아니라 도둑질이다. 루미나 본사 앞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세라는 뒷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뒷문도 막고 있었죠.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목도리를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할머니의 유서를 훔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그때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세라의 고급 코트에 노른자가 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세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세라 없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장의 일시적 경영권 정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진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세라는 사무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죠. 회장님, 이사회 결정입니다. 세라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40년 전 명자의 공방이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철거되고 텅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우산도 쓰지 않고 공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비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라가 쌍둥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죠. 민재와 민서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함정 아닐까? 아니야. 목소리가 달랐어. 뭔가 변한 것 같아. 쌍둥이는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이 아니라 편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명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세라의 첫마디에 쌍둥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되물었습니다. 세라가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10대 때 정말 가난했어요. 학비는커녕 밥값도 없었죠. 그때 명자 선생님 공방 앞을 지나가다가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떨고 있는 저를 보시고 따뜻한 국밥을 사주셨죠. 그래서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방 청소 좀 도와주면 용돈을 주시겠다고. 저는 3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어요. 세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디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듭 짓는 법, 색깔 조합하는 법, 천을 다루는 법. 제가 아는 모든 건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그럼 왜?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셨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세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까봐, 가난했던 제 모습을 알까봐. 그게 무슨, 전 비겁했어요. 선생님께 빚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힘으로만 성공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 목도리에 눈물이 떨어졌죠. 경매장에서 이 목도리를 봤을 때 한눈에 알아봤어요. 선생님 작품인 거. 이 매듭은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왜 안 돌려주셨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목도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걸 놓으면 선생님과의 연결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서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거예요. 세라가 읽었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를 잊어도 괜찮다. 다만 그 아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그때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바쁘다고 요양원에만 모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할머니 외로우셨을 거예요. 손을 잡아드렸어야 하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도리를 찾고 싶었던 건 사실 저희 죄책감 때문인지도 몰라요.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명자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목도리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12개의 매듭이 조용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인사동 명자 아틀리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관람객이 몰렸죠. 전시관은 명자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전통 장인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민재와 민서는 큐레이터로 일하며 할머니의 기법을 젊은 장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매듭은 이렇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천천히. 민서가 젊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따라했죠. 명자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수익금은 전액 전통 공예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세라가 만든 재단에서 운영했죠. 오후 3시 전시관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문화재청장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라와 쌍둥이가 나란히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할머니 작품이 문화재래요. 관람객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시관이 환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전시관 2층 작은 식당에서 세라와 쌍둥이 그리고 오하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됐죠. 이모, 오늘 된장찌개 제가 끓였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내 할머니 맛이네. 세라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 부산 전시는 준비 다 됐어요? 응, 걱정 마. 할머니 작품 20점 다 모았어. 네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명자 선생님이 보고 계실까?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니까. 그래. 이게 선생님이 원하셨던 거겠지. 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전시관 1층 목도리는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명자 아틀리에 전통 공예 부활에 상징되다. 1년 후 명자 아틀리에는 지점을 냈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에도 전시관이 생겼죠. 민재는 사진작가로도 성공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집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민서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전통 섬유 디자인을 가르쳤죠. 세라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세라와 쌍둥이는 명자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어주셔서.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와 민서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